안녕하십니까. 사실과 자유 이승만 TV의 주익종입니다. 오늘은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최근에도 진중권 씨가 이영훈 교수와 소설가 조정래 간의 논란에 끼어들면서 식민지 근대화에 관한 잘못된 이해를 근거로 해서 이영훈 교수를 비판한 바가 있습니다. 식민지 근대화가 무엇인지에 관해서 오늘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두 번으로 나눠서 말씀을 드리겠는데요. 오늘은 식민지 근대화 논증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지금 이 PPT 화면을 보시면요. 수탈론과 식민지 근대화론 이렇게 해서 논점을 대비를 시켰습니다. 수탈론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한국사학계에서 아직까지도 갖고 있는 그런 견해입니다. 연구로서 지금 수탈론 계열의 논문을 쓰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일제가 이렇게 뭘 수탈했다 어쨌다 이렇게 쓰는 사람은 없는데, 하지만 교과서에는, 즉 역사 교육 면에서는 연구하고 상관없이 수십 년째 계속해서 수탈론 교육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바로 그 부분을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여기 대비되는 것으로서 식민지 근대화론이라고 제가 이름을 붙였는데, 이것은 이제 경제사학계에서 주장하는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경제사학계는 이제 경제학의 한 분과죠. 경제학자 중에 이제 역사, 경제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은 식민지 근대화라는 시각을 대체로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대립된 견해를 갖고 있는데, 먼저 수탈론에 대해서 간략하게 말씀을 드린다고 하면 핵심은 일제히 억압과 수탈입니다. 일본이 식민지 조선에 와서 뭘 했느냐? 억압하고 수탈했다고 하는 거죠. 자, 억압은 내리 누르는 거죠. 꼼짝 못하게. 그리고 뺏어갑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조선인은 피폐해지고 몰락하겠죠. 아니면 참다 못해서 빼앗기는 것에 분노해서 저항을 하겠죠. 그래서 이렇게 조선인의 피폐와 몰락, 그리고 조선인의 저항, 이걸 제시하는 것이 이 수탈론의 역사상이다, 그렇게 얘기할 수 있겠고요. 수탈론자들이 근거로 제시하는 지표들이 몇 가지 있는데, 예를 들어서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 소작농의 비중 증가, 조선인 회사자본의 비중 감소, 이런 겁니다. 네, 다시 오른쪽 PPT를 또 보시면요. 1인당 쌀 소비량이 감소했는지를 한번 살펴보자고 하는 것인데, 이 한국사학계는 예를 들어 1915년에서 19년의 평균, 또 30년에서 36년간의 평균 해서 무려 40%나 감소했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이 지금 그래프에서 보면 아래쪽에 파란 선으로 제시된 것이 한국사 연구자들이 즐겨 인용하는 그런 쌀 생산량 통계인데, 이것에 의한다고 하면 전체 생산량은 늘어났죠. 1910년대 초반이 한 1500만 석이었는데 1935년경이 되면은 2500만 석이 되니까 전체 생산은 늘어났는데, 일본으로 쌀이 대거 수출이 되잖아요. 게다가 인구가 늘어났어요. 그러니까 1인당 쌀 소비량은 40%나 줄어들었다 하는 것이 한국사 연구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실은 큰 문제가 있어요. 총독부 통계연보의 이 쌀 생산량 수치라는 것이 1936년을 경계로 해서 조정이 됩니다. 조정이 되는데, 그러니까 쌀 생산량 조사 방법이 달라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총독부 스스로 그전까지의 쌀 생산량 조사 방법이 좀 부정확했다 해서 보다 정확한 생산 방법을 갖추자 한 것이 36년 이후입니다. 즉 총독부는 그전까지의 쌀 생산량 추계가 현저하게 과소평가되어 있다, 이렇게 보고 새로운 추계 방법을 택했던 겁니다. 그래서 경제사학계에서는 이 그래프에서 보면 요 위에 주황색으로 되어 있는 선이 있는데, 이렇게 새로운 수정 통계를 작성해서 대체로 이 수치를 받아들입니다. 물론 이것에 동의하지 않는 학자들도 있어요. 하지만 대다수의 경제사학자들은 여기 주황색으로 표시되어 있는 이 생산량 통계가 더 정확한 통계다, 이렇게 해서 이걸 받아들이고 있고요. 이렇게 본다면은 지금 특히 30년대에 1920년대 말과 30년대에 총독부 통계연보에 나와 있는 수치보다도 쌀 생산량이 실제로는 훨씬 더 많았다고 하는 거고요. 그렇게 되면 쌀 생산량이 대폭 늘어났으니까 일본으로 수출되는 것을 감안하더라도 1인당 쌀 소비량은 대폭 감소하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약 15% 정도 감소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1915년, 19년의 평균치가 0.62석에서 1930년에서 36년 사이에 0.53석에서 한 15% 정도 감소한 것으로 나타난다 하는 겁니다. 물론 1인당 쌀 소비량은 줄어들었어요.
한편으로는 인구가 늘면서 유아와 소년 이 숫자가 늘었잖아요. 그럼 이 유아와 소년들은 어른만큼 쌀을 많이 소비하지는 않죠. 그런 것도 감안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어쨌든 일본으로 쌀이 수출이 되면서 쌀이 대단히 귀한 또 비싼 상품이 됐기 때문에 쌀 대신 잡곡 소비가 늘어납니다. 이렇게 해서 대체 효과라는 것도 생겨나요. 이렇게 보면 그 영양 섭취량은 별로 감소하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경제사학계의 견해입니다. 그러니까 곡물 소비량이 별로 줄어들지 않았다 하는 것이 경제사학계의 견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한국사 연구자들은 이 총독부 통계연보 자체를 이용하면 쌀 생산량이 대폭 감소한 것으로 나타나니까 이 부정확한 총독부 통계연보의 수치에 근거해서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를 주장하는 거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수탈론의 한 지표로서 1인당 쌀 소비량의 감소를 중요하게 받아들이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소작농 비중 증가의 경우에도 인구가 사실 늘어나잖아요. 인구가 늘어나는데 도시에서의 그런 취업 기회라는 건 그렇게 빨리 인구 증가만큼 확대되는 게 아니고 이렇게 하다 보니까 사실은 농가 호수가 늘어나요. 농가 호수가 늘어나면 별 수 없이 소작농이 늘어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단순히 소작농 비중이 커진 것이 수탈당한 결과 자작농이 몰락해서 나타난 현상이다 이렇게 볼 수는 없습니다. 또 조선인 기업의 몰락 또는 조선인 회사 자본의 몰락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경우도 있는데, 자, 이 그래프에서는요 이 위에 있는 실선이 조선인 회사 자본의 비중입니다. 그러니까 조선 내에 있는 회사 중에서 일본인 회사냐 조선인 회사냐 이렇게 봤을 때 조선인 회사의 비중이 1925년 중엽에서 1932년 정도까지는 계속 줄어든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한 18, 17% 정도였던 것이 한 12% 정도로 비중이 줄어들어요. 그러면 조선인이 상대적으로 위축됐구나 이렇게 물론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다. 하지만 1933년경부터 다시 비중이 늘어나요. 36년경까지는 비중이 쭉 늘어나다가 그 이후에 감소합니다. 그럼 이후에 감소하면 봐라 결국 몰락하지 않았느냐? 이거는 일본에서 사실은 거대 군수공장을 중심으로 해서 일본 기업들이 대거 진출해 오기 때문이에요. 일본인 자본의 투자가 이루어지고요. 그래서 일본인 자본이 이렇게 급속히 늘어나니까 비중이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겁니다. 따라서 조선인 회사 자본의 비중으로 봐도 조선인이 몰락했다라고 볼 수가 없다는 게 수탈론의 약점이 되겠습니다. 그렇다면 식민지 근대화론을 주장하는 경제사학계에서는 무엇을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인가? 바로 근대적 제도의 도입을 말하는 겁니다. 근대의 민법과 형법 이것이 도입이 돼서 근대의 민법 같으면 인격권이에요. 남자, 여자 또는 반상, 양반과 상놈 이런 차별이 없어요. 법 앞에, 민법 앞에서는 다 똑같은 사건을 갖는 사람입니다. 인격권을 갖는 사람이에요. 또 이 인격권을 가진 사람은 재산권을 갖고 있고요. 또 그 재산권을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행사할 수가 있습니다. 자기의 의사에 따라서 자유롭게 계약할 수 있게 되었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근대 민법에서의 사적 자치의 원칙이라고 하는 것이고요. 근대 형법이 도입된 것은 예를 들면 죄형 법정주의입니다. 법률에 정해져 있는 대로만 처벌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증거주의, 증거에 따라서 판결을 받는다고 하는 것이고, 또 일사부재리의 원칙에서 한번 재판 받으면 똑같은 혐의로 다시 재판을 받지 않는다 하는 겁니다. 이게 왜 중요하냐면 조선시대까지는 흔히 원림재판이라고 해서 내 죄를 내가 알렸다 하는 식이에요. 어서 자백해라 해서 자백할 때까지 고문하고, 그러다 보면 설사 무죄라 하더라도 고문에 못 이겨서 죄를 자백을 하게 되고, 그렇게 되면 결국 죄를 자백을 했으니까 처벌을 합니다. 이렇게 해서 조선시대에는 이 형법이 민중수탈의 도구로서 쓰였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없는 죄를 뒤집어 씌워서 잡아다가 주리를 틀고 고문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죄를 자복하고 아니면 뇌물을 바치고 빠져나오게 되는 이런 것이죠. 바로 이런 면에서 근대 형법이 도입됨으로써 이것이 재산권의 보호에 상당한 역할을 했다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통화가치를 안정시키는 통화관리제도가 도입이 됐다든가, 토지 소유권을 조사를 해서 누가 소유자인지 어디부터 어디까지가 소유인지 이런 것들이 명확해졌다는 것, 그 다음에 각종 교통, 통신, 인프라가 확충이 된다든가, 그 다음에 도량형 제도가 갖춰진다든가 이렇게 해서 거래 비용을 낮춰주는 이런 일련의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이 됩니다. 이럼으로써 저축과 투자의 유인이 생겼다 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의 핵심이에요. 구한말에 조선을 여행했던 외국인들이 많이 있고 그 사람들이 많은 견문록을 남겼는데, 그 중에서 이사벨라 버드 비숍이라고 하는 영국의 여성 지리학자가 있습니다. 이 사람이 한국과 그 이웃나라들이라는 책을 썼는데, 거기 보면 그런 기절이 있어요. 사람들이 다 무기력하게 지내더라 이런 얘기예요. 왜 이렇게 게으르냐라고
물어보니까 양반이 다 수탈해 가는데 뭐하러 우리가 일을 하고 저축하느냐, 이런 반문을 조선 백성들이 하더라 하는 겁니다. 자, 이렇게 근대적인 제도가 도입이 됨으로써 새로 저축과 투자의 유인이 생겼다는 것, 그리고 여기에 이제 일본인들이 대거 진출해서 일본인 기업 활동이 일어난다는 것, 이런 것들이 결국 식민지 경제 성장을 가져왔다 하는 것이 식민지 근대화론입니다. 자, 식민지 근대화의 지표는 여러 가지가 있어요. 1911년에서 40년까지 연평균 한 3.6% 성장한 것으로 판단이 됐다든가, 인구는 연 1.3% 증가했고, 그렇게 되면 1인당 GDP가 연 2.3%씩 증가하는데, 이게 당시의, 그러니까 1911년부터 1940년까지 흔히 전강기라고 부르죠. 그러니까 1차 대전과 2차 대전 사이 전강기에 있어서는 세계에서 상당히 드문, 그러니까 일본이 이렇게 성장해요. 그러면 일본의 한 부분으로서, 한 지역으로서 조선도 같이 경제가 성장하는 이런 상당히 이례적인 그런 모습이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경제 성장이 일어났고요. 평균 수명도 보면은 1925년에서 30년 사이에 평균 수명이 37세였는데 40년, 45년에는 41세로 그 15년 사이에 한 4세 정도가 늘어났다고 하는 거죠. 또는 신장과 몸무게도 커집니다. 취학률도 초등학교 취학률이 1922년에 10% 정도였어요. 그랬다가 40년에는 50%가 학교에 갑니다. 물론 이 중에서 주로 남자가 가죠. 남자는 3분의 2가 학교를 가고 여자는 3분의 1이 학교를 갑니다. 자, 중등학교 취학률도 1930년에 1%예요. 무슨 말이냐면 중등학교 학령 인구가 있잖아요. 예를 들어 한 13세부터 18세까지. 이 학령 인구 중에서 정말 1%만이 중등학교에 갔다, 이런 얘기입니다. 30년에. 그랬다가 43년이 되면 좀 높아져요. 한 2.9%, 3%로 높아집니다. 100명 중에 3명이 가는 거니까 대다수가, 압도적인 다수가 학교 못 가는 거죠. 그렇긴 하지만 1930년에 비해서 본다면 거의 이 비율이 3배 정도로 지금 늘어난 그런 셈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럼 경제성장이 있었다 해도 일본인이 다 차지하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조선인한테 아무 소용이 없지 않느냐, 이런 반론이 나올 수 있겠죠. 이 민족 간 분배를 한번 살펴봤어요. 이거는 반일 종족주의와의 투쟁에 제가 글을 쓴 건데, 이게 일본인이 대거 가져갔다든가 하는 식의 그런 가정을 하더라도 1910년에서 42년 사이 쌀 증산분의 3분의 2가 조선인 몫이에요. 쌀이 증산된 것의 3분의 2, 이거는 조선인이 가져간다고 하는 거고, 또 1926년에서 39년, 특히 30년대 공업화가 많이 되잖아요. 그래서 26년부터 39년 사이에 공업 부문에서의 GDP 증가의 거의 절반 가까이, 45% 정도가 조선인 몫입니다. 자, 이렇게 여러 가지 식민지 근대화의 지표들이 있습니다. 경제사학자들이 식민지 근대화의 여러 지표들을 논증을 했습니다. 하지만 정말 소기의 경일기입니다. 한국사 연구자들은 이 경제사학계의 이러한 주장에 대해서 정말 진지하게 받아들이진 않아요. 무조건 받아들이라는 게 아니라 자기들이 인정하지 못하게 했으면은 반증을 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논파를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그냥 무시합니다. 그냥 무시하고 교과서는 여전히 수십 년째 수탈론으로 쓰여져 있는 것, 이것이 오늘의 현실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말씀드리고요. 다음 시간에는 이러한 논증 이전에 당시 사람들의 모습을 봤을 때 과연 식민지 근대화가 맞겠나, 수탈론이 맞겠느냐 하는 것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감사합니다.